오늘은 정약용의 다산정약용이죠. 자, 여유당기, 여유당기가 아니고 여유당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정약용의 호는 본디 사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귀양 살던 산의 이름이 다산이어서 뒷날 그렇게 부르면서 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다가 당호, 집에 이름을 붙였는데 여유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유당? 여유가 있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산의 모든 저작, 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아서 우리는 여유당 전서라고 부릅니다. 자, 1800년 6월 정조가 세상을 뜨자 모든 꿈이 사라진 다산은 39살의 나이로 고향 소내로 낙향하여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여유당이라는 이름의 서재를 걸고 상문에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여유당기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쫙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이 여유당기예요.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여유라는 이름은 노자의 말에서 따왔는데 신중하고 경계하라 라는 의미이며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지내면서 남의 비방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고전 수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요. 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니까.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잠깐 조금 역설적이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근데 하고는 싶어. 근데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 그만두는 거 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지만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진짜 많죠. 어찌 보면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뭐 그렇다고요.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 그만두기도 한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정 하기 싫으면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두기도 한다. 결국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두기도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둘 수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그렇지,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그만두어야 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이런 거죠. 즉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만둘 일을 그만두고 한다면 천하에 일이 없을 거야. 어떤 일,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어떤 일,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이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속에서 복장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기 싫으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거든요. 또 하고 싶은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에 연연해가지고 그걸 안 하면서 복장 터지기보다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것이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또 뭐 하면 돼요?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속상하거나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세상천지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은 없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처음 있으면 그 다음에 중간 있겠네요.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이때 병이라고 하는 건 진짜 병이 났다라기보다는 나의 문제점, 나의 단점은 내가 잘 안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용감하지만 슬기로운 꾀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가릴 줄 모른다는 건 뭐야? 참을 줄도 모르고 사람이 좀 걸러야 될 때는 걸러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야.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또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리고 보니까 용감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감한 게 아니야.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야?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억양법이라고 그래요. 치켜 세웠다가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렸다가 다시 축혀 세우는 거. 이런 강조법을 우리는 억양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억양법을 통해서 뭐합니까?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에 꺼림칙하여 불쾌하면 그만둘 수도 없다. 왜? 내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만둘 수 있는 일도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그만두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야. 즉 내 삶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렇죠. 그만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게 나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마디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밖에 멋대로 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 과거 공부에 빠져서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은 어려서 장성하여 나이 30 해가면서 과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런 거들은 내가 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을 홀로 많이 받아. 자, 남들한테 욕을 먹었다는 거죠. 선을 좋아해. 나는 선을 끝까지 좋아했지만 과오를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니? 그렇지. 나의 본성 때문이. 내가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자, 남들에게 욕먹는 거, 이 비난받는 건 결국 뭐야? 나의 본성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운명 탓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운명 때문이 아니다.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자, 노자라는 사람은 도덕경을 쓴 사람이죠. 노자의 말을 보건대 인용하고 있네요. 겨울에 시내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이걸 여라고 합니다.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유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유. 자, 여유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와 유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노자에서 따왔어. 뭐야?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두려워하듯 경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 두 마디의 말은 내 병, 어떤 병? 그렇지, 문제점. 그 문제점을 고치는 약이 아니겠는가? 자, 결국은 나는 나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여유라고 하는 자세를 살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롭다, 한가하다, 뭐 마음의 여유를 찾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신중하게 하고 두려워하듯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아닌가 라고 하는 영탐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부터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살아가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에 뼈를 애듯함으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한마디로 뭐야, 신중하게 행동을 하며, 이게 여죠.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봐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야, 자신의 행동에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거는 유죠. 자, 그러면 여와 유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거나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자기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 신중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작가가 생각한, 노자가 말한 여유란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이고, 그것은 내키는 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 즉 그만두는 판단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간 1이라고 본다면, 중간 1은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그 다음에 노자의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도, 자, 경례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경은 경전, 얘는 예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동이라고 하는 다르고 같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이나 예법의 해석이 같고 다름을 논한다는 것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편지를 통해서 논쟁을 하겠다라고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괜히 척지고 인상 불키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노자의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의 변화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지요. 이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학문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려다가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엄청 싸웠단 얘기죠.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도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야, 그만둔다,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원래는 뒤까지 다 보고서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잠깐 요걸 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경례 이동을 논하고자 하더라도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어? 해로울 것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뭐야? 부득이한 것이 아니야. 부득이하지 않은 것은 뭐해? 그만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뭐야? 원숭이 똥꾸녕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빨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뭐 이거죠? 뭐야? 연세법이에요. 그 연세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 그만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남을 논박하는 소를 봉에 올려서 누구에게, 조정에게
조신의 시비를 말하려고 하다가도 자 어떤 시나 영의정 이걸 잘못했습니다. 좌의정 이걸 잘못했습니다. 경상도 감사 아무개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서 신하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굳이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숨기려고 하는 거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서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데 왜? 라고 또 그만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는 이거는 신중함이라고 한다면 이건 두려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남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남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야?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해? 그만둬.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법입니까? 연쇄법이죠. 연쇄법을 통해서 여와 그 다음에 유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기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그것 또한 그만둔다. 왜? 부득이한 것이 아니거든.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왜? 이거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훔치겠는가? 그만둔다.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결국 뭐야?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뭐하며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뭐한다? 그만둔다. 결국은 여와 유와 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약용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결국 여기서 뭡니까? 그렇죠.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남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그만둔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라는 깨달음이죠. 근데 이런 삶이 좋은 삶일까? 일단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 7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 집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보곤 그만두었다. 왜? 부득이한 게 아니거든. 자, 그럼 여기서만 당 이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그치? 여유라는 노자의 말일 것이고요. 편액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 이렇게 탁 써놓는 액자 같은 거예요. 초천에 돌아와서 문 위에 써붙이고 이때 문 위라고 하는 것은 창문에 써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천에 돌아와서야 여유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왜 이 글을 썼는지를 내가 적어서 아이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이들에게 계몽적인 어떤 목적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는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써서 문미에 써붙이고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약용의 여유당 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수필이고요. 회고적 성찰적이고요. 처음, 중간, 끝인데 중간이 중간 1, 중간 2로 나뉘어졌죠. 행동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개 방식이거든요. 내용과 서술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처음 부분은요. 일을 그만두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결국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만둔다. 그 다음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둔다. 자, 이런 것들을 대꾸와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 1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어릴 때 관직에 올라와서 서른이 다 돼서를 반성하면서 그 다음에 그 행위 열과 함께 노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2에서 이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거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하면서 연쇄적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렇죠. 글을 쓰는 동기를 제시합니다. 글을 쓰는이에요. 자, 예상되는 독자 누굽니까?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개 방식과 서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여유죠. 노자가 말한 여유.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유라고 하였으니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그럼 노자도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노자의 도덕경 1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거 찾느라고 보통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쭉 그 본문만 그 원문을 찾으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해석본을 봤어요. 예. 주로 이제는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도덕경에 대해서 이제 줄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뜬금없이 이게 나와요. 어떤 군주의 자세, 군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주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정약용이 자기 자신이 나는 군주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이 여유단기에서 이 정약용이 말하는 의미가 약간은 다르다는 거. 크게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작가는 이것을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고지선 위사자는 예로부터 선한 선비, 선한 사람은 미묘 형통하고, 미묘라고 하는 건 매우 작은 거, 우리가 미묘하다 뭐 이런 거예요. 거물 연자에다 통자고요. 그 다음에 심불가식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유단께서 얘기하는 건 이쪽이에요. 근데 이건 여자가 아닌데요. 예, 이건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도덕경에는 이제 이렇게 예자로 보기도 하고 여자로 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요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근데 이걸 읽는 거는 못한다 치더라도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예로부터 선비 노릇을 잘하는 사람과 이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하다 선자인가 봐요. 그죠? 미묘하고 미묘 형통 극히 통달하여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불가식이 알 수가 없어. 뭘 깊을 심자를. 무릇 자고로 헤아릴 수 없기에 억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뿐이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뿐이야. 뭐라고? 머뭇거리는 모습은 겨울에 살 얼음이 언 시내를 건너는 것만 같으며 예해 약동서천하며 유해 약 이게 약자인가? 약자 맞을 거야. 왜 살인하며 하는 거야. 망설이는 모습이 두려워 사방의 주위를 살피는 것 같으며 뭐 이런 뜻이래요. 파란 부분. 근엄한 모습이 마치 손님과 같고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녹으려 하는 얼음과 같고 도터와 보이는 모습은 마치 절박한 통나무와 같고 텅 빈 듯한 모습이 마치 빈 계곡과 같고 혼탁한 모습이 마치 흙탕물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요 대목을 가지고 이제는 해석을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풀이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렇게 돼요. 어느 누가 자기를 흐리게 만들어 더러움을 가라앉히고 물을 서서히 맑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기를 안정시켜 오래가게 하며 천천히 다른 이들을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돌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우고자 하지 않으니 되죠. 자고로 오로지 채우고자 하지 않는 까닭에 덮어줄 뿐 새롭게 이루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한다. 뭐 이래요. 도덕경 자체가 조금 어렵고 난해하고 뜬구름 잡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흐려. 나쁜 짓을 했어. 혼탁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어느 누가 나의 이 흐리고 더러움을 가라앉히고 나의 본성인 선함과 착함을 맑게 할 수 있겠는가? 맑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해야지.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안정시켜 오래가게 하며 다른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러운 사람으로 하여금 맑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을 안정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잘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 그러니까 그 놔두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더러움이 가라앉혀지고요. 더 자연스럽게 불안정한 게 안정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것이 나름대로 잘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온 세상을 덮어줄 뿐 새롭게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여유에서 이걸 겨울에 살 얼음이 언 시내를 건널 때 머뭇거리고 건널까 말까 하는 것은 그 사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얼만큼 더러운지, 왜 더러운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끌고 가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방이 중앙의 군주를 향해 공격해 오니 망설이는 모습이 어느 쪽으로 향해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덕을 지닌 사람은 그의 속내의 조짐을 알 수가 없어. 왜? 신중하고 경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을 눈치챌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뛰어난 덕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매우 신중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적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찌 본다면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도덕경이 쓰이던 춘추 전국시대에 그 혼란한 시기의 군주의 모습이야 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자, 그거는 춘추 전국시대 도덕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이고, 지금은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죠. 정조가 죽고 난 직후 그 다음에 정약용이 낙향한 그 시기는 맨발로 추운 겨울에 시내를 건너기가 얼마나 꺼리는 일이며 온갖 이웃들을 샅샅이 살피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인 것처럼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책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더군요. 자, 도덕경과 관련된 내용은요, 자, 동양고전D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논어, 맹자, 장자, 한비자, 순자, 뭐 도덕경 쫙 해석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따왔고요. 그 다음에 다산연구소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을 이제는 연구하는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요 뒷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따와서 소개를 합니다. 어찌 본다면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물리더라고요. 자, 두 번째,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듯한 느낌인데 우리 표현상의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꾸죠.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은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자, 대꾸와 그 다음에 동일한 구절의 어떤 변형, 반복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이 의문문의 형태죠. 이것은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라는 식으로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인용이네요. 인용.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노자의 말이죠. 자, 고전의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까 한참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쇄, 원숭이 똥꾸녕이죠. 해로울 것은 없었다.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그만둔다. 결론은 뭐야? 그만둔다. 뭐 이거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그렇죠.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그만둔다. 역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그만둔다. 즉 연쇄적 표현을 사용해서 글쓴이의 사고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사고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판단, 그만둔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